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작업대를 따스하게 비췄다. 정민은 돋보기를 벗고 목을 뒤로 젖혔다. 3시간째 붙들고 있는 19세기 유화의 모서리 부분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물감이 일어나 벗겨진 부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복원할지 40년 넘게 붓을 잡아온 그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관장님, 차 한 잔 드세요. 유나가 따뜻한 녹차를 가져왔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앳된 모습이 남아있는 조카였다. 정민이 이 작은 미술관을 꾸려갈 수 있는 건 순전히 유나 덕분이었다. 큐레이터로서의 실력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이곳을 아껴주는 마음이 진심이었다. 고맙다. 이놈의 그림이 영말을 안 듣네. 조선 후기 민화인데 보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화주가 급하게 맡기고 가긴 했는데. 유나가 그림을 살펴보며 말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비용 대비 효과를 생각하면. 정민은 찻잔을 들며 쓴웃음을 지었다. 효과라. 요즘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따지는구나.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미술관 재정이 너무 빠듯해서. 유나의 말에 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월세, 전기세, 보험료까지 하나하나가 부담이었다. 관람객도 하루 평균 10명이 채 안 되었고 작품 판매 수입은 거의 전무했다. 걱정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 그때 미술관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형님, 계시죠? 상우였다. 정민보다 6살 어린 사촌동생이지만 목소리만큼은 늘 당당했다. 건설업으로 제법 성공한 그는 정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와? 아, 죄송합니다. 유나야, 안녕. 오늘도 예쁘네. 상우는 능글맞게 웃으며 유나에게 인사했다. 유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형님,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 정민은 한숨을 쉬었다. 상우가 중요한 얘기를 꺼낼 때면 늘 탐탁지 않은 제안이 따라왔다. 보건실에서 하자. 유나, 넌 먼저 가봐도 돼. 네, 그럼 저는 전시실 정리하고 있을게요. 유나가 나가자 상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형님,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적자 상황을 버티실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내 살림까지 신경 쓸 여유가 있나? 형님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기 강남에 괜찮은 건물이 하나 나왔거든요. 여기 이 낡은 건물 팔면 딱 맞을 것 같아서. 정민의 손이 잠깐 멈췄다. 이 건물을 팔라고? 네. 어차피 미술관 운영도 쉽지 않으시잖아요.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새로 시작이라니. 내가 여기서 15년을 버텼는데. 그러니까요. 15년이면 충분히 하신 거예요. 이제는 현실을 봐야죠. 상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정민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 왜 그렇게 급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무슨 다른 이유요? 형님 앞날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뭐. 상우는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민은 오랫동안 사람을 그려온 화가답게 그런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데 익숙했다. 일단은 생각해보겠다. 아,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좋은 기회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상우가 나간 후 정민은 다시 그림 앞에 앉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15년 전 화가로서의 꿈을 접고 이곳에 작은 미술관을 연 이유는 단순했다.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가? 저녁 무렵 유나가 보건실로 들어왔다. 관장님, 오늘 관람객이 3명이었어요. 3명. 어제보다는 1명 늘었네. 상우 삼촌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민은 유나의 눈을 바라봤다.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혹시 미술관 문 닫는 얘기는 아니었죠? 정민은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유나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관장님, 저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유나야, 넌 참 착하구나. 하지만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곳이 사라지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은 그런 조카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 때문에 유나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미술관은 조용해졌다. 정민은 혼자 남아 그림 복원 작업을 계속했다. 붓끝에 물감을 묻혀 조심스럽게 벗겨진 부분을 채워나갔다. 한 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작업이었다. 마치 지금의 자신의 상황처럼. 복원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많은 건물들 중에서 이 작은 미술관이 설 자리는 정말 없는 걸까? 정민은 붓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일이면 상우가 또 찾아올 것이고 또 다른 압박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곳에는 아직 지켜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관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밀린 회계 장부를 정리해야 했는데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머리가 아팠다. 적자는 점점 심해졌고 이달 월세도 겨우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중얼거리며 서류 더미를 뒤적이던 유나의 손이 멈췄다. 낡은 파일 사이에서 낯선 서류 한 장이 튀어나왔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다. 계약서를 펼쳐보니 매도인 란에 정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매수인은 상우였다. 이게 뭐지? 계약 조건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이상했다. 매매가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았고 계약일은 이미 지나간 날짜였다. 그런데 정민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유나는 서류를 들고 보건실로 달려갔다. 관장님,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민이 돋보기를 벗고 유나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유나가 계약서를 내밀자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디서 나온 거냐? 관장실 서류 더미에서요. 상우 삼촌이 몰래 계약서를 준비해둔 것 같은데. 정민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다. 자신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감날인까지 되어 있었다. 다만 본인 서명만 없을 뿐이었다. 이 새끼가. 관장님, 이거 위조 아닌가요? 삼촌이 어떻게 관장님 인감을. 내가 맡겨둔 인감을 몰래 썼구나. 정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몇 년 전 상우가 급한 일이 있다며 인감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게 기억났다. 그때 돌려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복사본을 만들어뒀던 것 같았다. 관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정민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상우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관장님 괜찮으세요? 유나야, 이 서류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라.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하지만 내가 직접 상우한테 따져볼게. 그때 미술관 입구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유나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낯선 남자 2명이 건물 외벽을 살펴보고 있었다. 줄자를 가지고 뭔가를 재고 있는 모습이었다. 관장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정민도 창문으로 다가갔다. 한 명은 헬멧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도면 같은 걸 펼쳐놓고 있었다. 건설업자들 같은데. 설마 상우 삼촌이. 유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우였다. 형님, 어제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상우야, 지금 당장 미술관으로 와라.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이야기하자. 정민이 전화를 끊자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관장님, 정말 괜찮을까요? 이 건물이 팔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다. 1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유나야, 일단 이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둬라.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건물을 둘러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자신들의 소유가 된 것처럼. 상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 날부터 미술관 주변이 이상하게 분주해졌다. 아침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 건물을 둘러보고 갔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주변 상권을 살펴봤다. 관장님 또 왔어요. 유나가 창문 쪽을 가리켰다.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었다. 그들은 미술관 앞에서 뭔가를 의논하더니 건물 입구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관장님 계신가요? 정민이 문을 열자 그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다. 건설기획팀 김대리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이 건물 매입 관련해서 상우 사장님께서. 죄송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정민이 문을 닫으려 하자 김대리가 발로 막았다. 잠깐만요. 조건이 괜찮으실 거예요. 시세보다 높게 쳐드릴 수도 있고. 관심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문이 닫히자 그들은 한참을 건물 주변을 맴돌았다. 유나는 전시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다. 관장님, 저 사람들 뭔가 무서워요. 괜찮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자. 하지만 정민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다. 상우가 이미 여러 업체에 연락을 돌린 것 같았다. 마치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한 중년 여성이 미술관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관람하러 왔는데요. 평범한 관람객인 줄 알았는데 그녀의 행동이 수상했다. 전시된 작품들보다는 건물 구조에 더 관심을 보였다. 천장을 올려다보고 벽을 두드려보기도 했다. 혹시 뭘 찾고 계신가요? 유나가 다가가자 여성은 당황한 듯 웃었다. 그냥. 건물이 특이해서요. 언제 지어졌나 해서. 1980년대 초에 지어졌어요. 그렇군요. 그럼 재건축 대상이겠네요. 순간 유나의 표정이 굳었다. 관람객이 할 말이 아니었다. 실례지만 어떤 일 하세요? 저는 그냥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요. 여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둘러 나갔다. 저녁 무렵 정민과 유나는 창고에서 오래된 작품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만약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면 작품들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 생각해둬야 했다. 관장님, 이 그림은 어디 작품이에요? 유나가 먼지가 쌓인 캔버스 하나를 꺼냈다. 어두운 색조의 추상화였는데 서명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정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그냥 오래된 습작이야. 다시 넣어도. 하지만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요. 혹시 관장님 작품인가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민이 서둘러 그림을 다시 창고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하지만 유나는 그 그림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다. 밤이 되자 미술관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민은 잠이 오지 않았다. 상우의 배신, 낯선 사람들의 방문, 그리고 창고에 숨겨둔 그 그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새벽 2시쯤 미술관 뒤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였다. 누군가 손전등을 들고 건물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정민이 창문으로 내다보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과연 이곳은 안전한 걸까? 정민은 창고 쪽을 바라봤다. 오래전 자신이 묻어두고 싶었던 기억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새벽 4시 정민은 보건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결국 작업실에서 눈을 붙인 것이다. 똑똑똑. 희미한 노크 소리에 정민이 눈을 떴다. 꿈인가 싶어 다시 눈을 감았다.
똑똑똑. 이번에는 더 급한 소리였다. 정민이 몸을 일으키며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4시 17분. 이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다. 관장님, 관장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 목소리였지만 상우는 아니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도훈입니다. 경비 도훈이요. 도훈. 지난달부터 야간 경비를 맡고 있는 29살 청년이었다. 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아르바이트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 정민이 문을 열자 도훈이 급하게 들어왔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관장님, 빨리 나오셔야 해요. 저 사람들이 방금. 무슨 사람들? 트럭 2대가 왔어요. 사람들이 내려서 건물 뒤쪽을 뭔가 재고 있었는데 도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왜 이런 시간에 오냐고 물어봤더니 상우 사장한테서 허락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지금도 있어? 아니요. 제가 관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니까 급하게 가버렸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측량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상우가 이미 철거업체까지 섭외한 것 같았다. 도훈아, 혹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더 했나? 아, 그게. 도훈이 망설였다. 그냥 말해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곧 비워야 한다고. 정민은 주먹을 꽉 쥐었다. 상우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다. 관장님, 정말 이 미술관 문 닫는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다.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저 사람들이. 도훈아, 넌 왜 이 일을 하게 됐지? 경비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데도 많았을 텐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훈이 당황했다. 그게 사실은. 도훈이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미술관이라서 지원했어요. 그냥 예술작품들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대에서 뭘 전공했어? 회화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민은 도훈을 다시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이었다. 도훈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네. 뭐리요? 상우한테 당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너도 봤잖아. 저 사람들이 얼마나 대놓고 하는지.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술관 앞에 서 있었다. 또 왔네. 차에서 내린 건 상우였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함께 있었다. 상우가 미술관 문을 흔들었다. 형님, 계시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민과 도훈이 눈을 마주쳤다. 관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문 열어주자. 이제 정면 승부할 때가 됐어. 정민이 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도훈에게 말했다. 도훈아, 모든 대화를 잘 들어도 증인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다. 형님, 문 좀 열어주세요. 추워 죽겠어요. 상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더 당당하고 더 급했다. 정민이 문을 열자 상우가 2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한 명은 변호사 같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공인중개사 같았다. 형님, 소개할게요. 김 변호사님이고 이분은 박 대표님이에요. 새벽에 무슨 일이냐? 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오후에 계약 체결해야 하거든요. 상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형님, 결정하셔야 해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정민이 서류를 받아보니 어제 유나가 발견한 것과 같은 계약서였다. 다만 이번에는 매매가가 더 낮아져 있었다. 이 가격이 뭐야? 시세의 절반도 안 되잖아. 형님, 이 건물 상태 보세요.
재건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이 가격도 비싼 거예요. 김 변호사가 나섰다. 관장님, 사실 이 지역이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팔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보상금밖에 못 받아요. 재개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정보거든요. 박 대표도 끼어들었다. 관장님, 우리도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지만 상우 사장님과의 의리 때문에. 정민은 도훈을 돌아봤다. 도훈은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안에 결정해 주세요. 만약 내가 거부하면? 상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형님, 어차피 이 미술관 적자투성이잖아요. 언제까지 버티실 거예요? 그때 전시실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가 나타났다. 관장님, 무슨 일이에요? 새벽부터. 유나를 본 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이상했다. 유나야, 너도 왔구나. 잘 됐어. 너도 관장님 설득 좀 해봐. 삼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유나야, 사실 말인데. 상우가 유나를 바라봤다. 내가 가져온 자료 덕분에 계약 조건을 더 정확히 짤 수 있었어. 고마워. 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자료?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삼촌, 그건. 미술관 회계장부 말이야. 적자 규모라든지 대출금 상황이라든지. 유나가 다 알려줬거든요. 정민이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나야. 설마. 관장님, 저는 그냥.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에는 정말 미술관을 도우려고 했어요. 삼촌한테 우리 상황을 설명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 등 뒤에서 상우하고 얘기했다는 거냐? 아니에요. 저는 절대 관장님을 배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상우가 비웃었다. 유나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먼저 연락했잖아. 삼촌. 유나가 상우를 노려봤다. 저는 분명히 미술관을 살릴 방법을 찾자고 했어요. 팔자고 한 적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냐? 어차피 이 미술관은 망하게 되어 있어. 정민은 모든 걸 이해했다. 유나가 순수한 의도로 상우에게 도움을 청했고 상우는 그것을 이용해 미술관의 약점을 파악했던 것이다. 형님, 더 이상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상우가 펜을 내밀었다.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정민은 펜을 바라봤다. 15년간의 노력이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도훈이 조용히 다가왔다. 관장님,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상우가 도훈을 째려봤다. 너는 누구냐? 여기 무슨 상관이야? 저는 이곳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민이 도훈을 바라봤다. 그 눈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보였다. 너는 누구냐고 물어봤잖아. 상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이민호입니다. 정민의 몸이 굳어졌다. 이민호. 그 이름을 들은 순간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야. 설마 너? 도훈이, 아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상우와 변호사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뭐야, 너희 아는 사이야? 정민이 민호를 바라봤다. 19살 미대생이었던 그 아이가 이제 29살 청년이 되어 있었다. 민호야, 내가 왜 여기에?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곳에서 경비 일자리를 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그냥 정민이라는 관장님이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미술 수업 시간에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을 본 순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곳에 그 그림이 있다는 것도. 무슨 그림? 창고에 있는 그 작품 말이에요.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때 보여주셨던 정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선생님, 그 그림을 왜 숨기세요? 그건 선생님의 최고 작품이었는데. 상우가 짜증스럽게 끼어들었다. 야, 지금 무슨 추억팔이 하는 거야? 우리는 계약 얘기하고 있잖아. 하지만 민호는 상우를 무시하고 정민에게 계속 말했다. 선생님, 저는 10년 동안 그 그림을 잊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이 왜 갑자기 가르치는 일을 그만두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 민호야, 그건. 선생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술은 진실이어야 한다고. 세상에 보여줄 용기가 없다면 그리지 말라고. 정민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 그림은 자신이 화가로서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이었다. 하지만 완성하자마자 후회했다.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아팠다. 민호가 유나를 바라봤다. 유나 씨, 어제 그 그림 보셨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아세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특별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관장님이, 선생님은 그 그림 때문에 화가를 그만두셨어요. 너무 완벽해서 더 이상 그릴 게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상우가 화를 냈다. 아, 지금 그림 얘기할 때야. 계약서 얘기나 해. 민호가 상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계약서요? 위조된 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선생님 서명 없이는 이 건물 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인감도 불법으로 복제한 거잖아요. 상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뭘 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는 경비로 일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뭘 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요.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다. 어젯밤 새벽에 온 철거업체 사람들 사진도 다 찍어뒀어요. 상우가 당황했다. 그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증거예요. 건물주 동의 없이 철거 작업을 준비한 증거. 김 변호사가 상우에게 속삭였다. 상우 사장님, 이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민호가 정민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이 미술관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 그림도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요. 민호야, 그건 불가능해. 왜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예술은 숨겨두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라고. 정민은 민호의 눈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 열정적인 학생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민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상우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형님, 감동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계약부터. 상우야. 정민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계약은 없다. 그리고 다시는 이 미술관에 나타나지 마라. 정민과 도훈이 전시장 한가운데서 상우를 마주했다. 새벽의 어둠이 유리창 너머로 푸르게 깔려 있었다. 불이 꺼진 전시장 안 희미한 비상등 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길고 기괴하게 늘어졌다. 상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고 그 뒤로 우락부락한 인상의 건설업자 몇몇이 서 있었다. 그이들은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정민의 얼굴을 보며 조소를 흘렸다. 이게 무슨 짓이야, 상우야. 정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 옆에 선 도훈 역시 굳은 얼굴로 그들을 응시했다. 도훈의 손에는 작게 접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무슨 짓이라니? 관장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이런 누추한 곳에 계속 계실 필요 있겠어요? 내가 편안한 노후를 선물해 드리려 했는데. 상우가 능청스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은 너무나 선명해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다. 그때 전시장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유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삼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상우는 그마저도 비웃었다. 유나, 너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곧 포클레인이 들어올 거고 이 낡은 건물은 사라질 거야. 너는 새로 짓는 건물에서 미술관 큐레이터 자리도 보장받았잖아.
유나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정민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다. 정민은 유나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그의 애처로운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유나야, 왜 그랬니? 정민의 물음에 유나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삼촌. 처음에는 정말 제 정난을 해결하고 싶어서 상우 삼촌이 가진 좋은 기회라고 그래서. 그녀의 말은 울음 섞여 알아듣기 힘들었다. 상우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그만해. 이제 와서 무슨 연극이야. 빨리 마무리하고 나가. 상우의 신호에 따라 건설업자 한 명이 정민에게 다가섰다. 그때 도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쳐들었다. 이 위조 계약서, 이제 효력이 없을 겁니다. 상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도훈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무슨 소리야? 이 계약서에 쓰여진 도장은 모두 위조된 겁니다. 관장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인감은 이미 법무팀에서 확인을 마쳤고 이 서류는 정식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도훈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상우는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되찾았다. 겨우 그 정도 가지고 증거라고 해봤자 이 바닥은 원래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상우와 그의 일행은 물론 정민과 도훈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다. 그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정민 관장님. 저희는 관장님의 위임에 따라 이 부동산 거래의 불법성을 조사해 왔습니다. 불법적인 계약 체결은 물론 공문서 위조까지. 이 모든 자료가 이미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변호사의 등장에 상우의 안색은 급격히 변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초조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건설업자들에게 손짓했다. 가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상우는 변호사를 밀치고 도망치려 했다. 그 순간 정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상우야.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게 뭐였니? 정민의 물음에 상우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억눌러왔던 열등감이 뒤섞여 있었다. 뭐가 됐든 내가 가진 것보다 당신이 가진 게 더 많았잖아. 그놈의 미술관, 그놈의 예술. 당신은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지. 난 그게 싫었을 뿐이야. 상우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싸늘한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정민의 눈은 유나에게로 향했다. 유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삼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용서해주세요. 유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민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분노는 이미 안도로 변한 지 오래였다. 미술관을 지키기 위해 불 꺼진 전시장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치. 그 격렬한 싸움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이제 남은 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정한 의미의 회복을 시작하는 일이었다. 상우의 음모가 끝나고 며칠 뒤 미술관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정민은 조용히 창고에 있던 낡은 그림 한 점을 작업실로 옮겨왔다. 먼지에 뒤덮이고 캠퍼스 일부가 찢어진 그 그림은 정민이 30년 전 세상을 외면했던 자신의 미완의 작품이었다. 한때는 스스로 부족하다며 숨겨버렸던 과거의 실패이자 아픔이었다. 작업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민은 붓을 들고 그림의 훼손된 부분을 섬세하게 메워나갔다. 이 그림을 복원하는 행위는 단순히 낡은 캔버스를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정민은 자신이 상우의 소나귀에서 미술관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이 그림 역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술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예술, 그리고 기억을 보존하는 공간이었다. 상우의 탐욕은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민이 그림 복원에 몰두하는 동안
도우는 유나와 함께 새로운 전시를 준비했다. 유나는 그동안의 죄책감 때문인지 누구보다 열심히 전시에 매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다짐이 보였다. 도우는 그런 유나를 말없이 지켜보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한때의 배신이 남긴 씁쓸함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은 신뢰가 싹트고 있었다. 드디어 새로운 전시회가 열리는 날, 복원이 끝난 정민의 그림이 전시장 중앙에 걸렸다. 정민은 그림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다. 그때 도훈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이제는 세상이 그 그림을 볼 차례예요. 도훈의 말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자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민이 오랜 세월 덮어두었던 자신의 아픔과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의 가치로 승화시키라는 격려였다. 정민은 도훈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화가로서 느꼈던 고뇌와 이제 한 명의 관장으로서 깨달은 희망이 교차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기억의 복원이었다. 정민의 그림뿐만 아니라 미술관이 겪었던 위기와 그것을 이겨낸 이야기가 함께 전시되었다. 미술관을 찾은 사람들은 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교훈을 얻어갔다. 정민은 문득 생각했다. 상우의 욕망이 미술관의 균열을 만들었지만 그 균열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겼다는 것을. 그 연결고리는 유나의 진심 어린 회개였고 도훈의 따뜻한 조력이었다. 저녁이 되자 전시장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정민은 전시장을 조용히 거닐며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림 하나하나에 머물렀다. 그 속에서 그는 미술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진실을 밝히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서서 그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